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구글과 아마존 등의 기업이 있고요. 중국 하면 텐센트, 알리바바가 떠오르는데 유럽은 딱히 내세울 만한 디지털 플랫폼형 기술 기업이 드문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유럽형 AI 개발을 위해서 네덜란드 흐로닝언에 총 2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생산 기지를 만들 계획이고요. 또 프랑스의 미스트랄 같은 AI 스타트업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AI 기업의 목표는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특정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전문화가 그들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파키스탄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세계 e스포츠 무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죠. 특히 철권 세계대회에서는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다음 주에 고위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조만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미국 상원이 16일 정부 재가동을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에 나섰지만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10번째인데요. 양측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셧다운으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로 임시휴직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과 박물관 폐쇄, 국립공원의 제한적 운영 등이 초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계기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페루에서 15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페루에선 10일 학살과 부패 혐의로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Z세대라고 부르는 시위대는 신임 해리 대통령도 비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난해 2,000건 넘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치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지난 5년간 5명의 대통령이 취임했고 내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등 전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영향이 강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우루과이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사망과 미성년자 대상의 안락사는 금지됩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가 올해 말부터 미국 최대 음식 배달업체인 도어대쉬의 배송 서비스를 일부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편의점과 식료품점, 소매점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시마트 배송으로 시작해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상 상점과 상품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사용자가 도어대쉬 플랫폼에서 결제 시 자율주행차 배송을 선택해 웨이모를 이용할 수 있고 웨이모가 도착하면 도어대쉬의 앱으로 트렁크를 열어서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는야 피스메이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16일에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8월에 알래스카에서 두 정상이 만났었거든요. 2달여 만에 다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까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뒤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부다페스트에서 만나서 영광스럽지 못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할 것이다. 이 회담은 2주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정상회담에 앞서서 다음 주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이 끝난 뒤에 러시아와 미국 간 무역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이후 무역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를 한 거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렇다면 종전 논의가 마무리될 것인가 이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8월에 알래스카에서 만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또 유럽 정상들과 연쇄회동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는데요. 이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체 없이 달성해야 된다. 내가 착수한 모든 평화 유지 노력 가운데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여러 번이나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합의 1단계 성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또 다른 커다란 전쟁이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네. 전쟁 종식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수세기 동안의 염원이었던 중동에서의 위대한 평화의 성취에 대해 나와 미국의 축하를 건넸다. 나 역시 중동에서의 이번 성공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또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당초에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지원하는 논의가 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앞두고 미러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면서 사실상 지원이 불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네. 그동안 토마호크 지원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좀 중요한 게요. 최대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거든요.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 쪽에서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도 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미사일 지원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쟁이 격화될까 봐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슬슬 했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오늘 새벽에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통화에서도 이 미사일 문제가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 미사일을 공급하는 건 전장에 어떤 변화도 불러오지 못할 것이고
미러 관계만 송상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했다라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그 작전이 통했던 걸까요? 그런가 봅니다. 압박을 했던. 근데 또 결과가 나와야 이게 그렇죠. 나오는 네. 거니까요. 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뒷마당에서 벌이는 한포 외교. 미국이 지금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에서 한포 외교를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베네수엘라에서 살상을 포함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15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치에 따르면 CIA가 단독으로 혹은 미군과 공동작전 형태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다양한 공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CIA가 오랫동안 중남미 정부들과 안보 협력이나 정보 공유는 해왔는데 직접적인 살상 작전 권한을 갖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자국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보냈다. 그리고 마약 문제 때문이다. 마두로 정권이 불법 이민자와 마약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주변 해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지상을 타격할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 제거 작전까지 승인한 거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중요한 네. 얘기에 답을 피해가죠. 네. 자, 미국이 8월부터 마약 유입 단속을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베네수엘라 근처 카리브해에 군함, 해군, 해병대 병력을 배치하면서 소형 선박들을 공격해서 사살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두로를 체포하거나 마약 밀매 유통과 관련한 기소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이 우리 돈으로 708억 원의 현상금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한포 외교의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군력 같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상대 국가에 압력을 넣고 협상을 강요하는 외교 전략입니다. 그럼. 그래서 사실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문제 근절한다라기보다는 마두로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한포 외교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마두로 정권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을 핑계로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탈취하려 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베네수엘라 반체제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하는 걸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로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죠. 마차도가 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걸 종식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내놨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941생 이 될까? 물음표가 네. 있습니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총리 지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공명당이 연정을 이탈했기 때문인데 네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린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 유신회랑 정책을 협의하면서 좀 협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양 정당이 합당을 하면 그러니까 협력을 하면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일단 다카이치 총재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가 15일에 당수 회담을 하면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무라 대표가 20일까지 정책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1차 협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유신회가 현재 중의원에서 35석을 갖고 있습니다. 자민당하고 의석을 다 합하면 231석이 되는데요. 과반이 233석이니까 딱 2석 모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국의 향방이 자민당과 유신회 간의 정책 협의 성패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요시무라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찬성을 했고 수도의 기능 일부를 도쿄의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부수도 구상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손을 잡게 됐다. 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재 측도 양당의 기본 정책이 거의 일치한다. 외교나 에너지 정책은 큰 차이가 없고 다른 정책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정치자금 문제에서 입장차가 완전히 반대라는 점입니다. 유신회는 오래전부터 기업과 단체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자민당 쪽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혹시 틀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 야권은 지금 정권 교체를 추진하면서 단합을 하자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 3당 당수 회담이 열렸는데 일단 안보와 에너지 정책에서 의견 일치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공동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인데요. 네. 일단 정권 구상이 3당을 축으로 한 소수 여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정권 운영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권의 새 정당의 의석수를 합해도요 지금 총수 210석이거든요. 과반에 그러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네요. 233석까지는 많이 예. 표가 필요하거든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지금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되느냐 마느냐. 예. 네, 다음 주쯤에 뭐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경우의 수 말씀해 네. 주셨는데 한쪽으로 조금 네. 이제 쏠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더 높아지는 에펠탑. 네, 증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입장료가 또 오른답니다. 에펠탑이 지금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파리시 의회가 또 한 번 입장료를 추가 인상할까 말까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성인 기준으로 최상층 엘리베이터 이용 요금이 36.1유로 우리 돈으로 6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네, 작년보다 이미 18%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에펠탑이 이렇게 올렸는데도 작년에 850만 유로 약 141억 원 손실을 입었답니다. 2031년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네. 누적 적자가 우리 돈으로 513억 원을 넘어간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지적했는데요. 운영사가 유지 보수 비용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재도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사 예산을 우리 돈으로 830억 원으로 잡았는데 네. 최종 다 쓴 걸 합해 보니까 2,350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크죠. 이렇게 그리고 크군요. 북쪽 탑 엘리베이터를 개보수했는데 네. 이것도 531억 원이 이렇게 생각했던 예산이었는데 네. 967억 원이 최종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대요. 지금 네. 441명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직원의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1억 500만 원이고요. 단순 업무직도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우리 돈으로 7,2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일당의 3배, 휴무일에 근무하면 2배 보너스를 받아요. 근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요. 공휴일과 휴무일에도 돌아간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복지도 프랑스 공공부문 중에 최고 수준이라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봉쇄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됐거든요. 그때 조금 네, 우리 타격을 돈으로 입었겠네요. 2,470억 원의 수입을 거두질 못했는데 여전히 그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더 많이 올리질 못하고 있는데 과잉 관광이 올까봐 시민들은 또 너무 높이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리시 의회가 에펠탑 요금 체계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의 한 라디오 진행자가요. 네. 에펠탑이 세계에서 많이 찾는 명소 중 한 곳인데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들 가시긴 그렇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네. 파리 가면 무조건 가고 싶은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계단으로. 근데 그걸 택하는 그거 분들은 어렵죠. 예. 많이 엘리베이터를 없으시죠. 타긴 타야 될 건데 네.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적자라니까 네. 예.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숙취는 없지만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음료가 지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술을 마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음료인 THC 음료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들의 음주 비율이 54%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193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많이 드시는 와인, 맥주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대마초의 주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을 함유한 음료가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44개 주에서 이 대마초 성분 음료가 합법 판매가 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중에 30개 브랜드 정도가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업체라고 합니다. 이 음료의 시장 규모가 작년에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2035년까지는 7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거의 8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누가 마시느냐? 특히 30, 40대 여성이라는 건데요. 네. 칼로리 부담과 숙취 걱정이 없다라는 걸 장점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탄산수, 콤부차 형태부터 칵테일 스타일 다양하게 지금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음료에 부작용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박수 증가, 불안, 편집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독될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대마초 사용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를 대마초 사용 장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마초 및 THC 성분 음료의 제조와 판매가 다 불법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뭐 합법 판매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합법 유통된 걸 먹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고 해도 네. 귀국할 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식품을 반입하거나 현지에서 섭취할 경우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국내에서 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실 때는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먹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THC 성분 네,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하셔야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거스름돈 자급자족제. 올해 초부터 미국 재무부가 1센트 동전인 페니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페니 양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소매업체들이 잔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료품업 업체 같은 주요 유통단체들이 의회에 동전 부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걸 촉구했는데요. 네. 거래 금액을 반올림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달라던가 매장에서 수표 현금화를 좀 쉽게 해달라. 이게 없으면 저소득층 고객 다수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왜 이 페니를 생산하지 않냐면 액면가가 1센트거든요. 근데 페니 한 개를 만드는데 3.7센트가 들어다.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네, 이미 2006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면 뭐 납세자들이 79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이거를 중단하게 됐는데 네. 이게 지금 소매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조폐국이 더 이상 페니를 생산하지 않아서 저희는 동전이 부족합니다. 매장에서 이런 안내문이 많이 지금 걸리고 있고요. 네. 1달러어치의 페니를 가져오면 음료를 무료로 주는 매장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웨스트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들려드립니다. Goodbye to you, my trusted friend.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 were 9 or 10. Together we've climbed hills and trees, learned of love and ABCs, skinned our hearts and skinned our knees. Goodbye, my friend,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e spring is in the air, pretty girls are everywhere. Think of me and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hills that we climbed were just seasons at a time. Goodbye, Papa, please pray for me. I wa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You tried to teach me right from wrong. Too much wine and too much
my song. Wonder how I got along. Goodbye, Papa,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little children everywhere. When you see them,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un, like the seasons have all gon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un, like the seasons have all gone. Yeah, yeah, yeah. Goodbye, Michelle, my little one. You gave me love and helped me find the sun. And every time that I was dow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미 관세,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양국 장관급의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만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 구금자 59명을 오늘 추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남아있어 정확한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발령했던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오는 20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이나 이른 시점입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 박성준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파키스탄의 e스포츠 관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꼽히는 파키스탄이 e스포츠, 그중에서도 철권 부분에 강자로 떠오른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철권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게임이죠. 네. 일본의 고전 격투 게임이죠. 네. 1994년 1탄이 출시되면서 현재 8번째 시리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속 플레이어는 쿠운 선수, 우주 닌자, 자이언트 판다 등으로 변신해서 주먹질, 발차기, 배기, 던지기 등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세계 대회가 열릴 정도로 인기가 여전한데요. 네. 이 게임의 세계 랭킹은 원래 극동지역 출신의 선수들이 장악했지만 지금은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 중에 파키스탄 출신이 4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키스탄 철권 챔피언은 라오르 출신인 아슬란 애쉬 시디크라는 사람입니다. 아슬란은 파키스탄 동부도시 라오르 출신으로 8살 때부터 파키스탄 게임 아케이드에서 철권을 배우며 국제 철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이미 지역 게임계에선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네. 최근에 2025년 에볼루션 챔피언십 시리즈 철권 8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는데 네. 이는 6번째 우승으로 12,000달러의 상금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이 아슬란 애쉬 시디르 선수도 소개해 주셨지만 파키스탄 출신 선수들 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키스탄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왜 화제가 되는 건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철권 A 특별 이벤트에서 파키스탄 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수년간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한국이 오랜 시간 독점했던 철권 e스포츠 경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파키스탄 출신 선수들이 프로 철권 게임에서 장악하고 있지만 무대 뒤 인프라와 시설들을 살펴보면 인식이 달라집니다.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는 나라 파키스탄에서는 게임이나 PC 가격이 근로자 월 평균 소득보다도 비쌉니다. 네. 또한 전력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 출신의 e스포츠 업계를 점령했다는 것이 얼마나 노력한 결과인지 알고 나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열악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스포츠 선수들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연습하나요? 네, 전자게임 환경이 열악한 파키스탄의 프로게이머들은 주로 공공 오락실, 비좁은 게임 카페에서 연습을 합니다. 세계 수준 한참 뒤떨어진 시설에 그나마 더 장비를 빌려 써야 하고요. 네. 정전 때문에 토너먼트가 중단되는 그런 카페에서 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금 조달도 불확실해서 때로는 개인 재정을 사용해야 하고 때로 마지막 순간까지 스폰서를 겨우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슬란 또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프로게이밍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도 생각했지만 결국 프로게이밍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이나 대출로 해외 게임 티켓을 예매하고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여권파워가 허약한 나라라서 네. 일본이나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가고 싶어도 비자 때문에 어렵죠. 대회 참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한 채 토너먼트를 준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건데 이런 선수들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제 파키스탄이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눈을 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서 기적을 보여주지만 국내 상황은 세계 수준 한참 뒤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아슬란은 3월 서울대회에 우승한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파키스탄의 열악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스폰서들은 선수들이 후원되지 않는 이유는 선수들의 비자 문제 때문이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서 재능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후 파키스탄이 처음으로 e스포츠를 정부 정책 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영연방 사무국과 영국 e스포츠 연맹의 기술 지원 그리고 총리 산하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한 조율을 바탕으로 국가 e스포츠 정책 초안을 작성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파키스탄 e스포츠 연맹 설립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선수들이 프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디지털 경기장 설치가 포함됩니다. 네. e스포츠를 정식 스포츠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키스탄이 e스포츠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가 정책이 실제 시설 프로리그 젊은 재능을 위한 진로로 이어진다면 네. 파키스탄은 단순한 놀라움의 대상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모든 승리와 승리 한계가 동시에 보여지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파키스탄 선수들의 재능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적어도 지금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파키스탄이 그들의 승리를 예외가 아닌 규칙으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파키스탄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이 파키스탄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19년에 한국의 프로게이머 무릎의 베재민이 파키스탄 라오를 방문하는 것은 유명한데요. 네. 라오르의 오락실에서 3일간 대전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 선수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기에는 아직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선수들의 노력, 정부의 지원이 더해서 파키스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파키스탄이 향후 수년간 e스포츠를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의 상징에서 파키스탄이 하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유럽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네덜란드와 브뤼셀의 동향을 좀 볼까 하는데 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꿈꾸고 있다. 요즘 유럽 언론에 이 독립운동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사실 뭐 뜬금없다는 생각 별로 안 드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마 감들이 오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뭐 제일 먼저 거론되는 곳이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군요. 예. 네. 유럽연합이 지원을 해서 네덜란드의 그 흐로닝엔이라는 곳에 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팩토리라고들 쓰던데 인공지능 연구 시설이 이제 지어질 거라고 해요. 네. 근데 2억 유로 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네덜란드 정부가 7천만 유로 내고 유럽연합이 7천만 유로 내고 그 다음에 이 흐로닝엔 쪽에서 이 자치정부 쪽에서 6천만 유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유럽 언론들의 소개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그렇죠. 동시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이 컴퓨팅 파워라 그러잖아요. 연산 능력. 그게 많이 유럽에서는 모자라는데 그거를 좀 이 시설에서 공급을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체에 이제 비슷한 시설을 지을 건데 네. 그 이제 연결되는 것의 첫 시작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첨단 기술 산업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네덜란드. 아무래도 그 ASML 예. 그 반도체 그 칩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사실 유럽에서 특히 이제 IT 관련해서 뭐 첨단 산업 얘기되는 거 사실 그 회사 말고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뭐 그 초정밀 반도체 칩에 필요한 그 광학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데 네덜란드가 그 덕에 어쨌든 세계 반도체 산업 그 공급망에서 네. 핵심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왜 네덜란드만 그럴까 얘기하는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옛날부터 무역으로 먹고 산 나라 뭐 동인도 회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뭐 이런 개방형 무역 국가의 예. DNA가 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이 회사 때문에. 예, 근데 무역으로 성장을 하면서 어떤 네. 기반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로테르담 유럽 최대 항만이고 전 예전에 유가 동향 보느라고 그때 확인해 보니까 네덜란드의 그 석유 저장고도 다 로테르담에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스키폴 공항 뭐 한국 분들도 유럽 여행 갈 때 스키폴 많이 거쳐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 3위의 물류 허브라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유럽의 3위 안에 드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대단한 거죠. 예, 그다음에 네. 또 여기가 그 독일의 그 라인강 수은 네트워크랑도 연결이 돼서 네. 그 유럽의 물류라든가 무역의 중심지고 근데 이제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AI 같은 첨단 산업은 부품이라든가 모든 걸 한 나라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그 부품이 이제 오가고 또 가치 사슬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네덜란드가 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또 행정도 굉장히 행정적이면요. 예, 효율적이고 그래서 뭐 어떤 쪽에서는 뭐 유럽 안에 싱가포르 그런 개방형 이제 무역 플랫폼 이 국가 네.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좀 ASMR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첨단 산업 관련 전략을 일관되게 이제 세워서 계속 투자 예, 많이 꾸준히 해왔죠.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느 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게 됐지만 특히 2011년부터 이제 뭐 하이테크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잘하는 식품공학 우유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아마 에너지 생명과학 이렇게 해서 한 9개 정도 핵심 산업군을 선정하고 근데 뭐 그런 거 선정은 사실 어느 나라나 다 할 수 하거든요. 있죠. 네.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그러니까 기업, 대학, 정부 그래서 산학연 이 삼각 모델 협력 모델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던데 그런 거를 만들었고 그 실제로 대학들이 기업들하고 아주 긴밀히 협력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인트호벤 축구 지역
예, 우리는 축구밖에 모르죠. 예. 바로 그 아인트호벤에 네.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 정밀 기계, 광학 기술 이 분야 그 혁신 클러스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군요. 그 지역에서 탄생한 게 바로 이제 ASML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예를 들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첨단 산업에 그리고 또 뭐 고급 연구 인력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뭐 비자 요건 완화해주고 이렇게 많이 인프라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유럽 연합도 이번에 여기에 투자를 결정하는 걸 텐데 네. 일단 유럽 연합 쪽에서는 뭐 인재를 유치하고 미국과 중국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 폰데어 라이엔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9월달에 유럽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유럽의 독립성은 오늘날의 격변기에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오. 굉장히 예. 좀 여러 가지 비장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좀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이제 중요하게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공지능 AI 이야기도 또 많이 나왔다고요. 예, 그 폰데라이 위원장이 유럽형 AI가 우리의 미래 독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참 좀 재밌죠. 옛날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던 유럽이 지금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AI 기가 팩토리 말하자면 그 초대형 생산기지 네덜란드 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거고 네. 이제 기술적인 종속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복귀한 다음에는 이제 미국을 이렇게 계속 믿어도 되느냐 뭐 이런 우려가 커진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중국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라고들 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심지어 그 원자재, 핵심 광물 네. 전부 다 미국과 아시아에 이제 그 중국이나 아니면 뭐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런 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유럽은. 그래서 뭐 폰데어 라이엔이나 발표한 걸로는 이런 고급 두뇌 과학자들 연구원들 유럽으로 끌어오겠다. 그래서 5억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추즈 유럽을 선택해달라 뭐 이런 패키지를 만들겠대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곳에서 유럽이 나서야 된다. 뭐 이거는 미국이 인재들 쫓아내는 상황을 유럽의 기회로 만들겠다. 지금 이용하자. 아마 전 세계가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유럽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쪽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잘 안 떠오르시죠? 예, 그거 유럽하면 기업이 사실 뭐 폭스바겐, 예, 뭐 자동차 회사들 뭐 많이 이케아, 뭐 그다음에 뭐 제약 회사들도 많이 있고. 네. 근데 뭐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의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그런 게 있고 뭐 중국에는 또 뭐 알리바바, 텐센트, 그렇죠.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 또 뭐 한국 기업들도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꼽히는 그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유럽에는 ASML 말고 뭐 제약회사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순히 기업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시장 구조 또 이런 역사적인 경로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유럽이 단일 시장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시장 규모가 비슷해야 되는데 네. 여러 나라가 얽혀 있어서 사실 그 안에 그 스타트업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유럽 내에서 영업하려고 하면 다 개별 국가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를 또 넘어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이 행정 장벽이 많다. 그런 얘기가 일단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구조 얘기. 한마디로 벤처 자본,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본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지향적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에만 인공지능에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데 네. 유럽에서는 이제 혁신 기업이 일단 자본 조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크면은 그냥 이제 팔아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큰 회사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없죠. 거죠. 예, 거기에다 규제도 아마 많을 거예요.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꼭 욕할 거는 아닌데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규제가 많다는 거는 결국 기술이 발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가치 사이의 좀 균형 이걸 참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인 건데 이게 뭐 윤리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네, 네. 굉장히 올바른 자세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기술이 빨리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좀 재빨리 네. 실험하고 실패했다가 또 다시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이런 게 안 되는 막 거죠. 앞서 나가고 예, 있으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생명공학 같은 데서는 그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뭐 중요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이쪽은 결국 자동화라든가 AI 실험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인간의 권리 노동 규제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 2024년 8월에 그 인공지능법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효를 시켰는데 네. 대부분 이제 안전 중심이에요. 뭐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 같은 거에 적용되는 AI는 어떻게 좀 규제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는 뭐 특정한 용도가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점점 더 인간에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네. 거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하려 그러면은 기업이 뭐 위험 평가라든가 엄청 이렇게 좀 이제 까다롭게 요구하고 근데 사실 뭐 필요한 거긴 한데 이제 유럽 기업들은 좀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산업혁명이 사실 유럽에서 시작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미국식, 유럽식 이렇게 나뉘는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대체로 그 경로가 갈라지는 거를 2차 대전 이후로 보더라고요. 이제 기술 패권이 그 시기에 사실 그 전부터긴 하지만 뭐 확실히 미국으로 넘어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뒤에 미국이 이른바 그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이런 거 다 군사 용도로 처음에 개발이 됐다가 이제 그렇죠. 민간에서 꼽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냉전기에는 이제 미국의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도 그 길을 막 따라갔던 거죠. 근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맞게 좀 더 사람들 살기 좋게 이거를 응용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치중을 했었고 네. 이제 이런 차이가 뭐 이렇게 반세기 넘게 쌓이다 보니까 미국이나 아시아는 대체로 좀 혁신 쪽에 방점을 찍는 그런 쪽이 된 거고 그래서 누가 혁신했다 그러면 우리만 봐도 우리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일단 그런 생각부터 좀. 조바심 막 그리고 예. 우리 뭐 사회적으로 이거 큰일이다 남들이 이렇게 앞서간댄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대조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되게 사회 아무래도 전체가 가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지 않았죠. 굉장히 좋은 복지 모델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뭐 유럽에도 뭐 에어버스라든가 지멘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많은데 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그 디지털 플랫폼 스타일의 기업이 없는 것뿐이다. 네. 근데 그래도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근데 또 근데 스타트업이 없다라는 얘기는 조금 많이 나오기는 자기네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 방향을 좀 바꾸고 싶어 네. 하는 유럽인데 그린딜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예, 있을까요? 그렇죠. 네. 지속 가능 개발 네. 이제 녹색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사실 예전에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는데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 그래서 녹색 산업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녹색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 이거를 병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이어서 네. 그러니까 뭐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그러면서 그때도 또 공급망의 자율성. 근데 그때는 또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에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녹색으로 가면서 더 첨단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공급망 주권, 기술 주권 이런 것들을 다 좀 꿈꾸는 복합적인 전략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의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럽 반도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작년에 발효가 됐는데 네.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AI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된 거고 그래서 그 유럽연합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용량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 한 13%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2030년까지는 한 20% 20% 까지 정도로 올리자.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또 지금은 반도체 생산하려면은 공급망, 예, 중요하죠. 거기에 필요한 5만 가지들, 네, 뭐 히토류. 예, 그래서 역시 히토류라든가 뭐 네. 리튬 같은 거. 네. 이런 거 원자재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공하는 여러 단계마다 이제 재료가 필요한데 이거를 뭐 어떤 단계에서는 유럽 내에서 몇 퍼센트 확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유럽 안에서 몇 퍼센트를 충당해라. 이런 기준을 만들고 또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단일한 나라한테서는 아무튼 65% 이상 수입하면 안 되고. 된다. 아. 아마 중국을 겨냥한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핵심 원자재법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얘기는 하고 있죠. 네, 많은 방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결국 실제로 되고 있느냐. 그게 예, 중요하잖아요. 뭐 플랜이야 뭐 플랜은 뭐 너무너무 네. 많은데 일단 뭐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요새 조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유럽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게 프랑스의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AI라는 회사예요. 네, 사실 뭐 메타하고 그다음에 그 구글 딥마인드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내세우는 거는 그 유럽의 규범을 지키면서 투명성도 갖춘 오. 최첨단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일단 뭐 투자금을 여기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투자 라운드라고 하는 이렇게 막 모아서 이렇게 투자해 달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7억 달러 이상 현재까지 모았는데 뭐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그 아부다비 MGX 펀드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부다비 MGX 펀드는 이게 작년에 만든 건데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에만 투자하는 그 아랍에미리트 펀드거든요. 네. 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이 회사 미스트라 AI에서 뭐 개방형 모듈형 AI 모델 만들겠다. 그래서 뭐 르챗이라고 그 챗봇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뭐 모바일 출시 다음에 뭐 2주 만에 다운로드 수가 뭐 100만 건 뭐 이렇게 아무튼 유럽에서는 뭐 나름 성과가 있는 걸로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네. 아직 그러니까 출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유럽 쪽은 네. 유럽이 과연 기술 독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근데 지켜봐야 되겠네요. 유럽에서는 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뭐 그러면서 우리는 오픈 AI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앞지르는 속도 경쟁이 목표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아주 특화되고 정밀하고 깊이 있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용량 같은 것도 유럽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네. 한쪽에서는 또 그래요. 데이터 센터가 너무 부족하다,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전문화된 그리고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또 설명하기도 해요. 아.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규모보다는 정밀성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삶의 질에 필요한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건 우리도 이렇게 유럽이 협력 대상이면서 또 결국은 또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뭐 인공지능 윤리라든가 지속 가능성 분명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규모의 경쟁을 하려고 할 건지 아니면 우리도 이제 뭐 주권 AI, 소버린 AI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유럽이 하는 거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효율성을 전문성을 더 키우겠다. 예, 예. 우리가 경쟁하는 건 아니다. 앞지르지는 않겠다. 그 경쟁은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 그렇죠. 수도 있죠. 너무 예. 이제 차이가 많이 예, 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에서 유럽에서 기술 독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